얼굴도 괴물 같은 새끼가 차를 이따위로 몰아? 당장 길바닥에 무릎 꿇어!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한복판. 오만한 사장은 절뚝이는 늙은 운전기사의 흉터진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가 절실했던 기사는 진흙탕에 이마를 조아리며 싹싹 빌어야만 했죠. 그런데 사장이 떠나고 홀로 비를 맞던 노인 앞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내린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그는 25년 전 노인이 자신의 다리와 피를 바쳐 지옥에서 살려냈던 바로 그 꼬마 도련님이었습니다. 거물로 돌아온 상속자의 자비 없는 피의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5년 전 거대한 철문으로 굳게 막아놓은 태성그룹 회장의 대저택에는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넓은 저택 안에서 10살 강태영은 늘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인 회장 부부는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싸웠죠. 수십 명의 고용인들은 회장 부부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발소리조차 죽이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10살 태영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따뜻하게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에서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회장의 고함 소리에 놀란 태영이 맨발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태영은 캄캄한 정원으로 도망쳐 구석에 있는 커다란 나무덤불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영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파묻고 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그때 낙엽을 밟으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택의 전담 운전기사인 40대 후반의 최기석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바닥이 찬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기석이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겉옷을 벗어 태영의 좁은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만두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영이 붉게 달아오른 눈으로 기석을 올려다보며 훌쩍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걸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기석이 태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어른들 복잡한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법입니다. 도련님 잘못은 아주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기석이 만두 하나를 집어 태영의 입가로 내밀었습니다. 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방 아주머니 몰래 챙겨온 거니까 식기 전에 얼른 드시지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만두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에 들어온 따뜻한 음식에 태영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석이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태영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목 막히십니다. 만두를 다 먹고 난 후에도 거실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고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영이 몸을 움츠리며 저택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기석이 바닥에 쪼그려 앉으며 태영을 향해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자, 제 등에 엎이십시오. 이럴 때는 저택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게 최고입니다. 10살의 작은 태영이 머뭇거리다 기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넓은 등에 찰싹 엎였습니다. 기석은 태영을 업은 채
저택 외곽을 감싸는 조용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의 단단한 등과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에 태영의 잔뜩 굳은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영은 기석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영은 저택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인 차고지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기석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무호스를 들고 검은색 세단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영이 구석에 놓인 커다란 스펀지에 거품을 잔뜩 묻혀 기석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내가 이쪽 문짝 닦을게. 바퀴도 닦을 수 있어. 태영이 자기 얼굴만 한 스펀지를 치켜들며 기석을 향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이 깜짝 놀라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태영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비싼 옷에 거품 다 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제 일이니까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십시오. 태영이 스펀지를 꽉 쥔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싫어. 내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 막히고 답답하단 말이야. 나도 아저씨랑 같이 세차할래. 태영이 곧바로 까치발을 들고 차 문짝에 스펀지를 대고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허허 웃으며 태영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면 살살 달래가면서 문지르십시오.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회장님한테 저 아주 단단히 혼쭐납니다. 태영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파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광내줄 테니까. 태영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스펀지를 쥐어짜 기석의 팔에 하얀 거품을 튀겼습니다. 기석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호스의 물줄기를 태영의 장화 쪽으로 살짝 뿌렸습니다. 어허, 도련님. 반칙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두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차고지를 환하게 채웠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며 기석이 태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으니 이따 저녁에 제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팔짱을 꼭 끼며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저택 뒷마당 구석에 자리한 기석의 허름한 숙소 문을 누군가 톡톡 두드렸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책을 읽던 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잠옷 차림의 태영이 두 손에 작은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 어쩐 일이십니까? 기석이 놀란 눈으로 태영을 바라보며 황급히 방 안을 치웠습니다. 태영이 신발을 벗고 기석의 방 안으로 볼볼 걸어 들어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영이 상자 안에서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를 꺼내 방바닥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케이크 위에 꽂은 초 하나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생일이잖아. 내가 주방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봤어. 태영이 불이 타오르는 케이크를 기석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기석이 당황한 얼굴로 케이크의 촛불과 태영의 작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생일은 어떻게 아시고? 전 이런 거 안 챙긴 지 오래됐습니다. 도련님 드십시오. 태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기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저씨는 맨날 내 밥 챙겨주고 나 업어줬잖아. 나 아저씨 생일 챙겨주려고 한 달 동안 과자 안 먹고 용돈 모았어. 태영이 기석의 넓은 품으로 다가가 안기며 훌쩍였습니다. 이 크고 무서운 집에서 내 진짜 가족은 아저씨 하나뿐이야. 아저씨마저 없었으면 나 진짜 매일매일 울었을 거야. 10살 꼬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아온 기석이었습니다. 기석이 굳은 살 가득한 투박한 두 손으로 태영의 작은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기석의 붉은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태영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는 처음 받아봅니다. 기석이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기석의 낡은 이불을 덮고 기석의 방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기석은 잠든 태영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편안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석이 태영의 이불을 목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온 목숨을 바쳐서 이 가여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기석은 입술을 꽉 깨물며 굳게 다짐했죠. 며칠 후 늦은 오후 기석이 회장의 차를 준비하기 위해 본관 현관 앞으로 검은 세단을 몰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성그룹의 2인자인 박 회장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 쪽 주식은 이미 다 손을 써뒀습니다. 내일 밤이면 태성그룹 간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박 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창문 틈으로 그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기석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저택 안팎으로 낯선 덩치 큰 사내들이 자주 들락거리고 고용인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는 것을 기석은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죠. 기석은 박 회장 무리가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배낭을 꺼내 펼쳤습니다. 기석이 서랍장 밑바닥에서 평생을 막노동과 운전기사로 일하며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붉은색 도장을 꺼냈습니다. 기석이 통장을 배낭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지퍼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태영의 여권과 외국의 오랜 지인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석이 예전에 신세지던 외국의 신부님에게 도련님을 부탁할 요량으로 급히 비행기 표까지 예약해 둔 참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바다를 건너는 대신 안전하게 비행기를 태워 외국 학교로 피신시킬 완벽한 준비를 마친 셈이죠. 기석이 창가로 다가가 태영이 머무는 2층 방의 희미한 불빛을 올려다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무섭게 쏟아지던 밤입니다. 태성그룹 대저택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굉음을 내며 거대한 트럭에 부딪혀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덩치 큰 사내 수십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저택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택 1층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날카로운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 회장 부부부터 찾아서 무릎 꿇려.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거실벽에 박박 긁으며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산산조각 나고 고용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거친 폭우 소리를 뚫고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뒷마당 낡은 숙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던 최기석이 창밖의 끔찍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기석이 서랍장을 열어 미리 챙겨둔 낡은 배낭을 꺼내 어깨에 단단히 메었습니다. 기석이 문을 박차고 나와 미친 듯이 빗속을 뛰어 2층 강태영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석이 방문을 벌컥 열자 10살 태영이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이불을 확 걷어내고 태영의 얇은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겹겹이 입혔습니다. 도련님, 제 등 뒤에 바짝 붙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기석이 태영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쥐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태영이 겁에 질린 커다란 눈으로 기석의 팔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부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해? 태영이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회장님 내외부는 제가 나중에 경찰을 모시고 와서 구할 겁니다. 지금은 도련님부터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기석이 태영의 어깨를 앞으로 꾹 밀며 어두운 뒷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불 꺼진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간신히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쥐새끼 2마리가 도망간다. 저놈 회장 아들내미다. 당장 잡아. 손에 시뻘건 흉기를 든 사내 3명이 기석과 태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기석이 태영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발로 뒷문을 뻥 차서 열었습니다. 기석이 태영을 품에 안고 진흙탕이 된 저택 뒷산으로 죽으림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숨차. 진흙 때문에 장화가 안 빠져. 태영이 진흙에 발이 푹 빠져 넘어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기석이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가 된 태영을 자신의 넓은 등에 번쩍 업었습니다. 눈 꼭 감고 제 목만 꽉 끌어안으십시오.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제 몸에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석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미끄러운 산길을 4발로 짐승처럼 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사내들이 나무덤불을 거칠게 베어내며 기석의 턱 밑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낡은 폐공장 공터에 다다랐을 때 기석의 발목이 굵은 나뭇가지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기석과 태영이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크게 뒹굴며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기석이 황급히 일어나 태영의 옷깃을 잡고 폐공장 한 구석에 쌓인 녹슨 드럼통 뒤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기석이 자신의 비에 젖은 겉옷을 벗어 태영의 머리 위로 푹 덮어 씌웠습니다. 도련님, 제가 밖에서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기석이 태영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바짓가랑이를 두 주먹으로 꼭 붙잡고 고개를 세게 저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두고 나 안 숨을래. 같이 도망가. 태영이 소리치자 기석이 커다란 손으로 태영의 입을 꽉 막았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도련님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기석이 태영을 드럼통 안쪽 깊숙한 곳으로 꾹 밀어넣고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곧이어 흉기를 든 사내 3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폐공장 공터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건방지게 숨바꼭질을 해? 회장 애새끼 어딨어? 바른 대로 불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기석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반대편 산 아래로 도망친 지 오래다. 이 나쁜 놈들아. 기석이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에 침을 뱉으며 크게 악을 썼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내가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를 기석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기석의 이마부터 오른쪽 뺨까지 깊게 베이며 검붉은 피가 허공으로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아! 기석이 찢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빗물 꼬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입을 함부로 놀리네. 다리를 확 부러뜨려 버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굵은 쇠파이프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기석의 오른쪽 무릎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뼈가 산산조각으로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거친 폭우 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기석의 오른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꺾이며 기석이 진흙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이 둥글게 모여서 쓰러진 기석의 등과 배를 군화발로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입으로 피를 토하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태영이 숨어 있는 쪽으로는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그곳에 닿으면 태영이 들킬 것을 알았기에 기석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맹렬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떴어. 짭새들 오기 전에 일단 도망쳐. 사내들이 기석의 머리를 쇠파이프 끝으로 세게 찌르고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사내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드럼통 뒤에서 숨어있던 태영이 크게 울부짖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피가 너무 많이 나. 제발 눈 좀 떠봐. 태영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기석의 얼굴을 작은 두 손으로 덜덜 떨며 감싸 안았습니다. 기석이 간신히 부어오른 한쪽 눈을 뜨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등에 맨 배낭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기석이 낡은 통장과 비행기표 그리고 여권을 꺼내 태영의 젖은 점퍼 안주머니에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도련님 산 너머 큰 길로 내려가면 택시들이 있을 겁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무조건 공항으로 가십시오. 기석이 입 밖으로 핏물을 왈칵 뱉어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행기표 안에 외국인 신부님 연락처를 적어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그분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태영의 손에 자신의 도장까지 쥐어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가셔야 합니다. 이 통장에 제 전 재산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다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밥 굶지 말고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10살 태영이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기석의 심하게 꺾인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싫어. 나 혼자 어딜 가. 아저씨 다리가 이 지경인데 나 혼자 살라고. 태영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목청을 높여 서럽게 소리쳤습니다. 기석이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짜 태영의 양어깨를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가서 아주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못난 아저씨 호강시켜 주셔야죠. 기석이 피가 흐르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흉측하고도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경찰들의 붉고 푸른 랜턴 불빛이 산기슭을 따라 어지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놈들에게 다시 잡히면 진짜 다 끝장입니다. 어서 뛰란 말입니다. 기석이 태영의 작은 등을 세게 밀치며 마지막 악을 썼습니다. 태영이 눈물을 닦으며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서다 결국 돌아서서 공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태영의 작은 뒷모습을 두 눈에 새기며 빗물 고인 진흙탕 위로 천천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최고급 세단 운전석에 50대 후반의 최기석이 앉아 있습니다. 기석의 오른쪽 뺨부터 이마까지는 25년 전 흉기에 베인 길고 흉측한 흉터가 뱀처럼 얽혀 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던 오른쪽 무릎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밖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었죠. 기석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어깨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중견기업 대표 박만수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25년 전 태성그룹을 배신하고 완전히 무너뜨렸던 원수 박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자신의 차를 모는 흉측한 절름발이 운전기사가 과거 태성그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야, 이 병신 새끼야. 넌 차를 무슨 짐술에 몰듯이 모냐? 만수가 들고 있던 두꺼운 가죽 서류철로 기석의 뒤통수를 퍽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기석이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길이 꽉 막혀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습니다. 얼굴도 괴물 같은 새끼가 다리까지 절뚝거리면 운전이라도 매끄럽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놈. 만수가 뾰족한 구두코로 운전석 의자를 등 뒤에서 쾅쾅 걷어차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기석의 주름진 눈가에 서글픈 모멸감이 고였지만 묵묵히 입술을 꽉 깨물며 앞만 보았습니다. 기석은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 끔찍한 수모를 매일같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만수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다. 뭐? 미국 놈들이 우리 회사 지분을 또 쓸어 담았다고? 만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목에 시뻘건 핏대를 세웠습니다. 최근 만수의 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계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만수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투자사 아시아 지부세 대표가 오늘 한국에 들어온다며 내가 공항으로 직접 가서 그 건방진 새끼 멱살이라도 잡아와야겠어. 만수가 전화를 끊자마자 앞좌석을 향해 거칠게 발길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공항으로 차 돌려. 10분 안에 못 도착하면 내 놈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는 퇴근하는 차들로 가득 차 주차장처럼 꽉 막혀버렸죠. 짜증나게 진짜. 야, 이 병신아. 경적 울리고 차 사이로 막 뚫고 가라고. 만수가 뒷좌석에서 방방 뛰며 기석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기석이 당황하여 아픈 오른쪽 다리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억지로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빗물에 바퀴가 쭉 미끄러지며 세단이 차선을 크게 벗어나 휘청거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세단의 앞범퍼가 옆 차선의 하얀색 승용차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기석이 핸들에 이마를 세게 부딪히며 붉은 피가 눈썹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목. 야, 이 미친 새끼야. 만수가 뒷목을 부여잡고 차 문을 벌컥 열며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수가 씩씩거리며 운전석 문을 열어젖히고 기석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차 밖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기석이 꺾인 다리를 절뚝이며 빗물이 고인 진흙탕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너 오늘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만수가 딱딱한 구두굽으로 쓰러진 기석의 아픈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기석이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석이 피 묻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만수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어. 만수가 기석의 어깨를 발로 짓누르며 억지로 진흙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사고가 나 멈춰 선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혀를 차며 두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기석은 당장 내일 치러야 할 아내의 수술비가 끊길까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대표님,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가 기석의 흉터진 얼굴에 끈적한 침을 탁 뱉었습니다. 내깟 놈 용서할 시간 없어. 넌 오늘부로 해고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만수가 기석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가던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사고로 꽉 막힌 도로 한복판에 엄청나게 긴 최고급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는 30 후반의 훤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고급스러운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죠. 그는 25년 전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가 거대 글로벌 투자사의 아시아 지부 대표로 자수성가하여 돌아온 강태영입니다. 태영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리무진의 두꺼운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밖에 무슨 소란입니까? 길이 왜 이렇게 안 뚫립니까?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이 고개를 뒤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 교차로에서 빗길 접촉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차 주인이 기사를 길바닥에 꿇어앉히고 마구 패고는 혼자 도망갔습니다. 태영이 무심코 리무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망연자실하게 텅 빈 바닥을 짚고 있는 늙은 기사의 처절한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흠뻑 젖은 노인의 오른쪽 뺨에 길고 흉측하게 파인 칼자국 흉터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노인이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뼈가 튀어나올 듯 기형적으로 꺾인 오른쪽 무릎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태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가방이 좌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태영이 숨을 헉 들이마시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빗속의 노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리무진 안을 가득 채웠고 넓은 어깨가 지진이 난 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교차로 한복판입니다. 홀로 남겨진 최기석이 차가운 비를 흠뻑 맞으며 텅 빈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러진 오른쪽 무릎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당장 내일 치러야 할 아내의 수술비 생각에 눈앞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기석이 피 묻은 손으로 이마의 핏물을 대충 훔쳐내고 어두운 도로를 향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된 기석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픽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그때 기석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리무진이 걷고 있는 기석의 옆에 바짝 붙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의 두꺼운 문이 벌컥 열리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태영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등 뒤로 다가가 묵묵히 기석에 젖은 머리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쏟아지던 빗방울이 갑자기 멈추자 기석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기석의 낡고 초라한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오른쪽 뺨에 길게 패인 칼자국 흉터를 마주한 순간 태영의 커다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훤칠하고
잘생긴 태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뉘신지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십니까? 태영이 한 손으로 우산을 꽉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기석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저씨, 태영의 입에서 25년 동안 수만 번도 더 삼켰던 그 단어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의 두 눈이 화들짝 커지며 헉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흉터진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예요, 아저씨. 나야. 25년 전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갔던 꼬맹이 태영이 기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태영의 넓은 어깨와 젖은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태영의 어른스러운 얼굴 위로 25년 전 진흙탕 속에서 울부짖던 10살 꼬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우리 도련님이십니까? 기석이 쉰 목소리로 흐느끼며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태영이 우산을 바닥에 팽개치고 빗속에서 기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심하게 꺾인 오른쪽 다리를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왜 이래?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됐어? 나 살리겠다고 혼자 짐승 같은 놈들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태영이 기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기석도 태영의 넓은 등을 두 팔로 꽉 껴안고 25년 동안 참았던 서름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검은 아스팔트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영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덜덜 떠는 기석의 젖은 어깨를 꼼꼼히 감싸고 정중하게 리무진 뒷좌석으로 모셨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이 눈치를 채고 히터를 가장 따뜻하게 틀어주었습니다. 태영이 리무진 안에 구비된 뽀송뽀송한 수건을 꺼내 기석의 젖은 머리와 피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어. 태영이 핏줄이 선 주먹을 꽉 쥐며 기석의 상처투성이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기석이 멋쩍게 웃으며 태영의 반짝이는 구두와 완벽한 정장 차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회장님 내외분이 아주 기뻐하시겠습니다. 기석이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내외분이라는 기석의 말에 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영이 입술을 꽉 깨물고 붉어진 눈으로 기석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습니다. 아저씨가 나를 업고 산으로 도망쳤던 그날 밤에 우리 부모님은 그 짐승 같은 놈들 손에 돌아가셨어. 기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아가시다니요. 태영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 그 악마 같은 놈이 우리 부모님을 잔인하게 죽이고서 빚더미에 눌려 동반 자살한 걸로 유서까지 조작했어. 내가 외국에서 그 진짜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았는지 몰라. 그 끔찍한 진실을 25년 만에 처음 듣게 된 기석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석이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날 끝까지 남아서 두 분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서 두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기석이 리무진 바닥에 머리를 찌우려 하자 태영이 황급히 기석의 어깨를 꽉 끌어안아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가 날 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거야. 아저씨 덕분에 내가 그놈들한테 똑같이 복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태영이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기석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잔뜩해지고 낡은 빨간색 통장이었습니다. 기석이 통장을 보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25년 전에 제가 도련님께 쥐어드렸던. 맞아. 아저씨가 자기 피랑 다리를 바치고 내어준 통장. 내가 지옥 같은 외국 바닥에서 밥 굶고 길거리에 나앉을 때마다 이 통장 꽉 쥐고 이빨 깨물면서 버텼어. 태영이 통장을 뺨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통장에 든 돈 단 한 푼도 안 썼어. 아저씨가 준 내 목숨값이니까. 부모님 원수 다 갚고 나면 내가 이거 이자까지 쳐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게. 기석이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태영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련님께 바란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억울하신 부모님 한 풀어드리고 훌륭하게 자라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때 기석의 낡은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기석이 액정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 수술이 내일 당장 안 된다고요? 원무과장님, 제가 내일까지 수술비 100만 원 꼭 구해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사람 병실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기석이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리무진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엎드렸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푹신한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아저씨 사모님이 많이 아파?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쫓겨날 판인 거야? 태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태영이 리무진 운전석 쪽 칸막이를 강하게 두드리며 비서실장에게 서늘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 VIP 병동 특실 하나 무조건 비우라고 해.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제일 잘하는 교수팀 전원 대기시켜놔. 태영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리무진이 빗길을 가르고 무서운 속도로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리무진이 도착하자마자 병원장과 수십 명의 의료진이 로비로 뛰어나와 태영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석의 아내는 즉시 최고급 구급차로 이송되어 VIP 특실 침대에 눕혀졌고 밀린 병원비 수천만 원이 단 1분 만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내의 몸에 달린 낡은 링거를 떼어내고 최고급 약물로 교체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기석의 다리가 사르륵 풀렸습니다. 기석이 병실 복도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흉 터진 얼굴을 가린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태영이 바닥에 주저앉은 기석을 번쩍 일으켜 세워 자신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게 만든 놈들, 그리고 아저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새끼들, 오늘부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찢어 죽일 테니까. 태영의 검은 두 눈이 서늘한 병원 복도 조명 아래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벌하게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만수의 중견기업 본사 대회의실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모여 불안하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박만수가 비싼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계 투자사 놈들이 피땀 흘려 세운 우리 회사를 꿀꺽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만수가 얼굴에 시뻘건 핏대를 세우며 주먹으로 대형 단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제가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여기까지 키웠습니까? 오늘 주주총회에서 저에게 모든 경영 방어 권한을 위임해 주셔야 합니다. 만수가 침을 마구 튀기며 억울하다는 듯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가진 정계와 재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저 건방진 미국 놈들을 단번에 쫓아내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하지만 주주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회사가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흔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죠. 누구 하나 만수의 말에 선뜻 박수를 치거나 찬성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앞줄에 앉은 임원들을 날카롭게 째려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양쪽의 거대한 원목문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똑같이 맞춰 입은 수십 명의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발을 맞추며 회의실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웅성거리는 주주들 사이를 가르고 두 줄로 길게 늘어서며 넓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완벽한 핏에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태영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영의 등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영의 압도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에 수백 명이 모인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단상 위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태영을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는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경비원들 당장 이 새끼 멱살 잡아서 끌어내. 태영이 만수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위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태영이 만수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단숨에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 자리의 외부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박만수 씨. 태영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꽉 채운 주주들을 향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더러운 방법으로 훔쳐간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 강태영입니다. 오늘부로 이 회사의 주식 절반 이상을 매입한 최대 주주는 바로 접니다. 회의실 안에서 주주들과 임원들의 경악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태영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 위로 수많은 비밀 장부와 돈을 빼돌린 서류 사진들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을 똑똑히 보십시오. 25년 전 박만수 일가가 우리 부모님을 배신하고 회사를 통째로 빼앗아 자기들 배를 불린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만수가 사색이 되어 대형 스크린과 태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건 나를 모함하려고 억지로 조작한 가짜 서류라고. 만수가 억울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쾅쾅 치며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태영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만수를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검찰 수사관들이 당신의 본가와 숨겨둔 양평 비밀별장을 샅샅이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태영이 만수의 굳은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안방 서재 벽장 뒤에 꽁꽁 숨겨둔 수백억짜리 검은 돈 장부도 이미 5분 전에 검찰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회장 노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말에 만수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만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엉금엉금 기어가 태영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그동안 빼돌린 돈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만수가 단상 바닥에 바짝 엎드려 싹싹 빌며 추악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영의 비서들이 양옆에서 깍듯하게 길을 안내하며 정중하게 모시고 온 사람은 바로 최기석이었습니다. 기석은 어제 입었던 낡고 비에 젖은 점퍼 대신 은은한 빛이 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최고급 구두까지 신은 기석의 모습은 완벽한 회장님의 자태였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사나운 흉터가 남아있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기석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기석이 처음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태영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만수의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끌고 단상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갔습니다. 만수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발버둥을 쳤지만 태영의 거센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 만수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차서 기석의 반짝이는 구두 앞코에 강제로 꿇어앉혔습니다. 내 놈이 어제 빗속에서 진흙탕에 무릎 꿇리고 더러운 침을 뱉었던 분이다. 당장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닥에 머리 박고 사죄해. 태영의 무서운 불호령이 대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만수가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길게 이어진 흉측한 칼자국을 본 만수는 입을 떡 벌리며 귀신이라도 본 듯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쌍욕을 퍼붓고 걷어찼던 냄새나는 절름발이 운전기사가 바로 새 주인의 가장 소중한 은인이자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수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기석의 구두 발등에 자기 이마를 쾅쾅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아니 명예회장님, 제가 눈이 완전히 멀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저 좀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가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대리석 바닥에 이마에서 시뻘건 피가 나도록 쿵쿵 박았습니다. 겉으로는 비참하게 싹싹 빌고 있었지만 바닥에 닿은 만수의 두 눈에는 절대 들키지 않는 도끼와 살벌한 복수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한 것은 전부 저 늙은 운전기사 때문이라고 만수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죠. 기석이 만수의 추악하고 가련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석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리자 태영이 기석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영이 기석을 부축하며 수많은 주주와 몰려든 기자들이 지켜보는 단상 중앙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태영이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25년 전 어린 저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던져주신 저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태영이 기석의 좁은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최기석 아버님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명예회장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태영의 벅찬 선언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번쩍이는 하얀 불빛 속에서 평생을 비참하고 서럽게 살아온 기석의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기석이 태영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거리며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기석과 태영의 감동적인 포옹에 쏠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틈을 타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던 만수가 슬금슬금 독사처럼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만수가 기자들의 다리 사이와 의자 밑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경호원들의 삼엄한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러 올 검찰을 피하기 위해 만수는 쥐새끼처럼 사람들의 무리 속에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회의장 뒷문을 소리 없이 연만수는 복도 밖으로 비열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VIP 특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기석이 아내의 거친 손을 주무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배 안 아파? 물 좀 더 줄까?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기석의 손등을 톡톡 쳤습니다.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당신이 밤새 간호하느라 눈이 뻘겋잖아. 얼른 저기 소파에 가서 눈 좀 붙여. 기석이 아내의 이불을 목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당신 아픈 거 싹 가신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졸려. 과일 좀 깎아줄 테니까 먹을래? 아내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휴, 난 배불러. 도련님 오신다며. 오시면 같이 먹어. 기석이 겉옷을 정리하며 가볍게 타박했습니다. 도련님은 바쁘신 분인데 뭘 또 오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서 푹 쉬시라고 할 걸 그랬나 봐.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양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든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태영이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사모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 기석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영의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바쁘신 분이 여길 또 왜 오셨습니까? 과일은 또 뭐하러 이렇게 많이 사오셨습니까? 태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먹을 건데 이 정도는 사와야지. 아저씨, 오늘 밤엔 내가 병실 지킬 테니까 아저씨는 집에 가서 푹 쉬고 와. 기석이 낡은 점퍼를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람이 평소에 아끼는 낡은 나무 빗이랑 가족 사진첩만 달동네 집에서 후딱 챙겨올 겁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태영이 미간을 좁히며 문 밖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밤길 어둡고 험한데 비서실장이랑 경호원들 데리고 가. 기석이 태영의 등을 거실 쪽으로 밀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동네 골목이 워낙 좁아서 양복 입은 덩치들이 들어가면 이웃 사람들 다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저 혼자 조용히 다녀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내도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기석을 말렸습니다. 여보, 늦었는데 그냥 내일 낮에 가. 나 오늘 그 빚 없어도 머리 안 엉켜. 기석이 병실 문 손잡이를 잡고 아내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 그 나무 빚 아니면 머리 아프다고 밤새 칭얼거리잖아. 금방 다녀올 테니까 도련님이랑 과일 깎아 먹고 있어. 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석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가시는 거 영 마음이 안 놓이는데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조심해서 다녀와. 기석이 허리를 꾸벅 숙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예, 도련님. 걱정 마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푹 쉬고 계십시오. 기석이 달동네 단칸방에서 빗과 사진첩이 든 작은 보따리를 챙겨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캄캄한 골목길 양쪽에서 시커먼 승합차 2대가 눈이 부시게 쌍라이트를 켜며 달려왔습니다. 기석이 눈을 질끈 감으며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뭐야, 당신들. 골목 좁은데 당장 차 안 빼? 승합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덩치 큰 사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서 도주했던 박만수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만수가 기석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담벼락으로 쾅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절름발이 늙은이야.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기석이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수의 손목을 꽉 잡으며 맞서 소리쳤습니다. 박만수 사장, 지금 검찰이랑 경찰이 당신 찾느라 난리가 났어.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 만수가 헛웃음을 치며 기석의 뺨을 주먹으로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자수? 내가 이대로 순순히 감옥에 갈 줄 알아? 내 놈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기석이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소매로 닦아내며 만수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의 피눈물 짜내서 훔친 회사야. 이제 진짜 주인한테 돌아간 것뿐이야. 만수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옆에 선 사내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웃기지 마. 오늘 내 놈 목숨줄 쥐고 그 회사 다시 뺏어올 거니까. 이 새끼 성한 쪽 다리마저 박살 내버려. 한 발짝도 못 도망가게 만들어. 사내가 무거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기석의 왼쪽 무릎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기석이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기석이 성한 무릎마저 꺾인 채 흙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만수가 기석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승합차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당장 차에 실어. 외곽에 있는 폐기물 창고로 끌고 가. 으슥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폐기물 창고 아닙니다. 기석이 낡은 철제 의자에 굵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기석의 입에 고인 피를 더러운 수건으로 거칠게 닦아내고 휴대전화 거치대를 세웠습니다. 만수가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병원 복도에 선 태영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영이 화면 속 피투성이가 된 기석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만수, 너 이개 자식? 당장 우리 아저씨한테서 손 떼. 만수가 휴대전화 화면을 향해 징그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강태영 대표. 핏대 세우지 마. 내 애비 지금 내 옆에 아주 얌전하게 묶여 있어. 태영이 휴대전화를 부술 듯이 꽉 쥐고 이빨을 빠득빠득 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저씨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넌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원하는 게 뭐야? 만수가 주머니에서 시뻘건 칼을 꺼내 기석의 목에 바짝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가진 우리 그룹 지분 전부 양도하는 서류에 지금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서류 들고 나한테 혼자 와. 태영이 병원 복도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서류 챙겨서 갈 테니까 아저씨 목에 댄 칼 당장 치워. 정신을 차린 기석이 화면 속 태영을 향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도련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왜 저런 쓰레기한테 줍니까? 태영이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나 돈 다 필요 없어. 아저씨만 살아있으면 돼. 제발 나갈 때까지 조금만 버텨. 기석이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밧줄을 끊으려 온몸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 틀렸습니다. 제발 저 같은 늙은이 버리고 도련님 앞길 가십시오.
여기 오면 도련님도 죽습니다. 만수가 기석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퍽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이 영감이 어디서 초를 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만수가 다시 화면을 노려보며 태영에게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이나 경호원 달고 오면 이 영감 목줄부터 따버린 거니까 알아서 해. 딱 1시간 준다. 태영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책상 위 지분양도 서류에 망설임 없이 붉은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죽 가방에 쑤셔 넣고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가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기석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같은 태영이 평생 지옥에서 구른 대가를 자신 때문에 한순간에 잃게 할 수는 없었죠. 기석이 만수를 향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도련님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 더러운 놈아. 만수가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비열하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조용히 해. 곧 내 아들 내미가 서류 다 싸들고 올 테니까. 기석이 만수가 시계를 보며 한눈을 판 사이 의자에 묶인 채 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석이 무거운 의자를 등 뒤에 매단 채 벽면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쇠파이프 쪽으로 온몸을 날렸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끊는다. 기석이 자신의 목을 쇠파이프 끝에 꽂아 넣으려 몸을 강하게 틀었습니다. 만수가 놀라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기석을 향해 다급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어디서 수작이야. 만수가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로 기석의 머리를 퍽 소리나게 세게 내려쳤습니다. 기석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기 직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석이 바닥으로 쿵 쓰러졌습니다. 기석의 두 눈이 하얗게 풀리며 화면 밖으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지켜보던 태영이 운전대를 두 주먹으로 마구 내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눈 떠봐. 박만수, 너 오늘 내 손에 갈기갈기 찢겨 죽어. 태영이 가속 페달을 바닥 끝까지 강하게 밟았습니다. 태영의 최고급 스포츠카가 거친 배기음을 토해내며 빗길을 뚫고 폐기물 창고를 향해 맹수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협박 전화가 끊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입니다. 거친 배기음을 내며 폐기물 창고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온 태영의 최고급 스포츠카가 모래바람을 거칠게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태영이 차 문을 부술 듯이 열어젖히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태영이 굳게 닫힌 낡은 철제 창고 문을 구두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찌그러진 문이 열리며 퀴퀴한 곰팡내와 핏자국 비린내가 진동하는 창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창고 안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수십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태영을 둘러싸고 살벌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영이 사내들의 흉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리를 거침없이 헤치며 창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중앙에는 기석이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머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기절해 있었습니다. 태영이 핏줄이 선 두 주먹을 꽉 쥐고 의자에 묶인 기석의 생사를 살폈습니다. 태영이 들고 있던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을 만수의 구두 앞코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 내 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내 그룹 지분 전부 양도하는 서류다. 당장 서류 확인하고 우리 아저씨 풀어줘. 만수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호 강태영 대표님. 진짜 경찰 한 명 안 달고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네. 아주 효자가 따로 없구만. 만수가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 진짜 다 넘겼네. 이 수천억짜리 회사를 이깟 늙은이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나한테 홀랑 넘기다니. 넌 진짜 구제불능인 멍청이야.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의식을 잃었던 기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기석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홀로 서 있는 태영을 발견하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여길 왜 혼자 오십니까? 어서 서류 뺏어서 혼자라도 도망치십시오. 태영이 기석을 향해 서글프지만 안심하라는 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가만히 계셔. 나 돈 다 필요 없어. 아저씨 다치게 한 놈들 오늘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니까 꽉 잡고 있어. 만수가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기석의 머리채를 뒤에서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맨주먹으로 내 부하들 수십 명을 어떻게 이길 건데? 너도 오늘 이 영감탱이랑 같이 시멘트 바닥에 묻히는 거야. 태영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만수를 향해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서류 줬으니까 약속대로 우리 아저씨 풀어주라고 했다. 넌 마지막 살길마저 내 발로 걷어찬 거야. 만수가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사내들을 향해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새끼 당장 무릎 꿇려. 두 놈 다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조폭들이 시뻘건 흉기를 치켜들고 태영을 향해 개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기석이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을 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제발 우리 도련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태영의 정장 옷깃에 몰래 부착되어 있던 초소형 송신기가 삐빅 소리를 내며 붉은 빛을 강렬하게 뿜어냈습니다. 사실 태영의 모든 이동 경로는 글로벌 본사 직속의 최정예 전술팀과 경찰 특공대에게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추적되고 있었죠. 이들은 만수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직후부터 이미 창고 외곽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송신기의 붉은 신호가 켜지는 것과 동시에 창고의 낡은 천장 유리창이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요란하게 깨져내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사이로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설 경호팀이 밧줄을 타고 거미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창고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거대한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을 그대로 박살내며 무식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벽이 무너지며 뿌연 시멘트 먼지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조폭들을 향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당장 바닥에 엎드려. 반항하면 즉시 발포한다. 방금 전까지 태영을 죽이려 달려들던 사내들은 압도적인 무기와 화력 앞에 기가 질려 쇠파이프를 땡그랑 떨어뜨리고 엎드렸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바닥에 엎드린 조폭들의 뒷덜미를 짓누르며 단 몇 분 만에 수십 명 전원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만수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덜덜 떨며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호팀장이 만수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창고 중앙으로 질질 끌고 와 무릎을 강제로 꿇렸습니다. 태영이 바닥에 꿇어앉은 만수를 향해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영이 만수의 비열한 얼굴을 구두 밑창으로 자비 없이 꽉 짓밟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버지 몸에 손을 댄 순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감옥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게 해줄 테니까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아. 만수가 코피를 질질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싹싹 빌었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류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태영이 만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며 경호팀장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저 쓰레기 경찰에 넘기고 혐의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묶어서 법정 최고형 받게 만들어. 경찰들이 만수의 양팔을 꺾어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장갑차 쪽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태영이 서둘러 기석에게 다가가 결박된 두꺼운 밧줄을 직접 손으로 다 풀어내고 끊어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꺾인 무릎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기석이 바닥으로 푹 쓰러지려 했습니다. 태영이 기석의 마른 몸을 단단한 두 팔로 꽉 껴안아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받쳐들었습니다. 기석이 퉁퉁 부은 얼굴로 태영의 옷깃을 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태영이 기석의 피 묻은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바보같이 왜 자꾸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해. 아저씨 죽으면 내가 수천억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야. 태영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기석을 향해 자신의 넓고 듬직한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아프니까 내 등에 꽉 엎혀. 어서. 기석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회장님 등에 엎입니까? 제 옷에 묻은 피냄새 때문에 비싼 옷 다 망칩니다. 태영이 기석의 손목을 꽉 잡아 끌어 자신의 넓은 등 위로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아저씨가 25년 전에 쏟아지는 비 맞으면서 나 업고 뛰어줬잖아. 이젠 내가 평생 아저씨 업고 뛸 테니까 아무 말 말고 꽉 잡기나 해. 기석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태영의 듬직한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영이 기석을 등에 업은 채 부서진 창고 문을 지나 맑은 공기가 부는 바깥으로 든든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 아침, 병원 VIP 병실 안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따스한 아침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붕대를 이마에 두르고 침상에 누워있던 최기석이 마른 기침을 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석이 뻑뻑한 눈을 비비며 옆을 돌아보자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의 강태영이 기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려 하자 태영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신이 들어? 머리는 좀 어때? 의사 선생님 부를까? 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기석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기석이 환하게 웃으며 태영의 넓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도련님 꼴이 그게 뭡니까? 밥은 챙겨 드시고 제 간호를 하신 겁니까? 저는 아주 거뜬합니다. 태영이 기석의 붕대 감긴 머리를 보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바보 천치야. 왜 자꾸 자기 목숨 버려서 나 살리려고 해. 어제 아저씨 잘못됐으면 나 진짜 미쳐버렸을 거야. 태영이 기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훌쩍였습니다. 기석이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태영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건 세상 어느 아버지에게나 당연한 일이다. 기석의 그 따뜻하고 묵직한 한마디에 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25년 동안 꽁꽁 뭉쳐있던 서러움과 고독이 눈 녹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옆 침상에서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던 기석의 아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박만수 일가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박만수는 특수납치, 살인 미수, 수백억대 횡령 등 수많은 혐의가 병합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수는 창살 없는 독방 교도소에 철저히 갇혀 세상과 영원히 격리되는 완벽한 인과응보를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기 맑고 햇살 가득한 정원 딸린 대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태영이 기석 부부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고급 자재로 새롭게 지어 올린 선물이었죠. 저택 앞 넓은 정원에는 색색의 예쁜 꽃나무들이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로 오랜 재활 치료를 받은 기석이 이제는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도 두 다리로 편안하게 정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기석이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호스를 들어 화단에 시원한 물을 뿌리며 코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택의 커다란 현관문이 열리고 편안한 베이지색 니트 차림의 태영이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주말인데 좀 쉬시지 또 아침부터 흙장난이야? 태영이 성큼성큼 다가와 기석의 어깨를 친근하게 주무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기석이 껄껄 웃으며 태영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녀석아, 꽃들도 아침 먹어야지. 너도 얼른 들어가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이나 먹어. 태영이 기석의 팔짱을 장난스럽게 끼며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태영은 이미 그룹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안정시키고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주말이면 비싼 호텔이나 골프장 대신 어김없이 이 대저택으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삭막했던 태성그룹 대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가족의 포근한 온기를 태영은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기석과 태영이 어깨동무를 하고 저택 거실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기석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위에 맛있는 반찬들을 한가득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당신도 흙 묻은 손 얼른 씻어. 아내가 태영의 엉덩이를 툭 치며 다정하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태영이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고는 엄지를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와, 역시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호텔 주방장도 울고 갈 맛이야. 세 사람이 넓은 식탁에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이 정원 앞 화사한 꽃밭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기석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아내와 태영이 기석의 팔짱을 꼭 끼었습니다. 태영이 카메라 타이머를 누르고 재빨리 뛰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새겨졌습니다. 이 가족 사진은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저택 거실의 벽면 중앙에 자랑스럽게 걸렸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하고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이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노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의 정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숭고한 희생이 20년의 세월을 건너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보은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결국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증명해 주는 듯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도
이처럼 따뜻한 기적과 다정한 인연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